데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네, 할로풋볼 82화 오늘은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 김민재, 이적설 자세히 살펴보고요. 2부는 해외 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1부 박차고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K리그 중계하시고 또 워낙 바쁘신데 새벽에 또 해외 리그가 개막을 해서 더 바쁘시겠습니다 요즘. 뭐 안 바빠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요즘. 이제 뭐 그냥 그 낮밤이 시차가 좀 그래서 그러긴 예, 하는 예. 건데 그래도 재밌죠. 네, 재밌죠. 축구, 예. 축구 좋아하고 보고 그러는 거니까 좋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차 위원님께서는 제2에서 하는 축구 프로그램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Y에서 하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뭐 왜 이러세요? 저는 Y 할 때는 Y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I love football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요? 세계 최고의 축구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새 뭐 힘든 거 있으세요? 네. 당분간은 뭐 제가 자를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혹시 뭐 진행 또 자리라도 나면 저 한번 불러주시고요. 제2 쪽에서. 네, 뭐 I love 베이스볼 이런 거 만들어도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이죠. 토트넘과 맨유 경기 한번 예상을 했었는데 차 위원님께서는 무승부 예상하셨고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맨유를 예상하셨어요. 저는 토트넘의 승을 예상했는데 일단은 차 위원님 혼자 맞추셨네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 뭐 잘 맞춰서. 근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이날 예상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선발 나오냐 아니었는데 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가 맞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선수 이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 2부에서 살짝 다뤘는데 이번 주 내내 김민재 관련 기사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한국 선수가 유럽 무대 중앙 수비수로 뛴다는 것 좀 상상이 안 되는 장면 아닙니까? 뭐 없었던 건 아니죠. 있었나요? 예, 그럼 기억을 좀 예전으로 돌아와 보면 그 심재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독일 무대에서 뛰었던 적이 있고요. 가까운 기억을 또 떠올리면 우리 홍정호 선수가 또 역시 독일에서 뛴 적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거는 그래도 이제 뚜렷하게 중앙 수비수가 성공한 사례를 좀 그거는 꼽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 아시아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무대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인 실력도 좋지만 그러니까 뛰어난 공격수들이 많죠. 그만큼 그 공격수들을 막아야 되는 수비수가 어려울 뿐더러 이제 체구들이 유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좋으니까 그동안 이제 아시아 수비수들 특히 중앙 수비수들이 측면이야 뭐 속도라든지 이런 거 갖고 싸울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앙은 부닥쳐야 되거든요. 막 싸우고 그다음에 중앙은 또 리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나 피지컬적인 측면이 좀 걸리니까 그건 성공한 사례가 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정호가 독일에서 뛰었죠? 네, 맞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었었죠. 그리고 뭐 아까 지금 박문성이랑 말씀해 주셨지만 심재원 선수가 있었죠. 2001, 2002 시즌에 기록만 한번 보면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2부 리그였고 19경기를 뛰었는데 심재원 선수가 이제 한국 이 대표팀에서 뛸 때는 주로 풀백을 맡았었는데 프랑크푸르트 시절에는 19경기 뛴 중에 18경기가 중앙 수비수로 뛰었어요. 홍정호 선수는 2013, 14 시즌에 아우크스부르크로 넘어갔다가 3시즌 뛰고 이제 갔는데 3시즌 동안 뛰면서 56경기를 뛰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주전급으로 뛰었고 홍정호 선수가 가끔 경기 중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 족적을 남긴 선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피지컬뿐만 아니고 발밑도 최근 축구에선 강해야 되는데 과거 홍명보 선수가 유럽 무대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바르셀로나에게서였나요? 아니 뭐 팀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 거를 다 확인하기 좀 어려운데 그때 아주 복수의 클럽들이 홍명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의향을 밝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아마 예전에 이제부터 쭉 축구를 보셨 분들은 아실 텐데 저런 기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세계 올스타전. 그렇죠. 요즘은 그 올스타전 잘 안 해요. 세계 올스타. 예전에는 뭐 세계 올스타, 남미 올스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그런 올스타전에 세계 올스타 이런 대회에 출전하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런 세계 올스타에 홍명보 선수가 출전하고 그랬었죠. 그때도 아마 유럽에서도 뭐지 이런 게 있었을 거고 또 이제 또 그 당시는 아시아 선수를 지켜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월드컵 같은 무대인데 워낙 뭐 여러 번의 월드컵에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 아시아 선수가 몸도 좋은데
발도 잘 쓰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여러 클럽에서 의향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유럽 무대 제의도 받긴 했고요. 이전에 프리미어리그 와포드가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설에 그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와포드의 관심은 사실이었나요? 오늘은 전부 썰로 가는 거군요. 아직 뒤에 팩트가 나옵니다. 픽스가 없으니까. 네. 예, 와포드가 관심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예, 와포드에서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또 차상희 위원께서도 에이전트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처음에 이제 그 계약서 최종 계약서를 찍는 것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의향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 팀에 있는 어떤 선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향서를 보내게 돼요. 예, 예. 그럼 그거는 뭐 레터가 될 수도 있고 메일이 될 수도 있고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우리 이러이러한 계약 조건으로 도장을 찍읍시다. 이렇게 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당시에 와포드가 그런 의향서를 구체적으로 보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예. 김민재 선수에게 좀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미 중국하고의 어느 정도가 좀 진척된 상태에서 뭐 그런 약간 타이밍의 문제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민재 선수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도대체 유럽에서 부르는 김민재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은 뭐 피지컬이겠죠. 키가 신장이 190에 88kg. 이건 뭐 프로필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이렇게 이 선수를 딱 봤을 때 체형 자체가 일단 유럽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흔한 체형은 아닌데, 뭐 흔히 뭐 스피드가 중요하다. 요즘은 중앙 수비수들도 스피드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예. 이 선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스프린트, 그러니까 뛰어야 될 때 딱 힘을 줘서 뛰는 이런 것들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뭐 문제는 이제 뭐 빌드업이나 공격적인 모습인데 이거는 지금의 김민재 선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 수비수에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예. 유럽 무대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 이적을 한다면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뭐 본인의 노력도 필요한 건데 그리고 뭐 경험이 뭐 유럽에서 없다. 근데 뭐 사실 경험은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도 쌓아가는 거죠. 네, 처음부터 타고나는 선수는 없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다른 유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예. 박문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유럽 쪽에서 김민재 선수 평가한 그 워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유럽은 아시아 수비수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선입견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다 그런 겁니다. 뭐 좀 피지컬적으로 싸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에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앞에 딱 그렇게 쓴 다음에 하지만 이 선수는 유럽이 갖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다 깨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굉장히 극찬하는 선수고, 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조건도 좋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도 담보되어 있는 데다가 요즘 그리고 이제 축구가 점점 더 어떠냐면 뒤에서부터 하는 축구를 해요. 현대 예, 축구가.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이제 중계진들도 옛날 이제 클래식한 중계면 센터링? 그게 아니라 만약 이제 막 위험 지역에서 수비수가 볼 잡으면 뭐라 그러냐면 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랬었죠. 기억하실 예. 거예요. 위험 지역입니다. 이런 얘기. 근데 요즘은 위험 지역에서 수비수가 뻥뻥 걷어내면 감독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볼 소유권을 상대에게 주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계속 중앙 수비수나 골키퍼도 패스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만큼 발이 좋은 수비수나 어쨌든 뒤에서부터 기술력이 있는 수비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흔치가 않아요. 예, 예. 유럽에도 이런 수비수 구하려고 되게 피지컬도 좋은데 발밑도 좋은. 없죠. 별로 없죠. 예, 예. 유럽도.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면 뭐 리버풀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반다이크라는 반다이크. 선수니까. 예. 그런데다가 김민재 선수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적료가 좀 싼 편. 저렴하죠. 예. 예. 물론 몇백억인데. 200억. 싸지 막 이런 근데 거죠. 이제 워낙 뭐 유럽 막 1,000억 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구미가 당길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냉철하게 이야기해보죠. 유럽의 중앙 수비수로 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문석 의원님? 네. 저는 일단 뭐 근데 이거는 김민재 선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결과를 누구도 재단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자기 한계가 무엇인지 부닥쳐보기 전에 누가 알아요, 사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도전해봐야죠. 근데 저는 그런 멘탈을 갖고 있다면 통할 것이다. 저는 통한다고 봐요. 그리고 예.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우리가 홍명보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수비수가 있었지만 또 다른 유형이거든요. 진짜 유럽에 가서 제대로 붙어도 그래서 일본의 요시다라고 하는 선수가 한번 프리미어리그 도전했다가 지금 나왔는데 저는 요시다랑 비교해도 좀 높다고 봐요. 아시아에서 그런 수비수를 본 적이 없어.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놀랍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대와 혹은 그런 정신에 대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통할 것이다. 차 위원님. 뭐 아무래도 우리 선수인데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크죠. 뭐 유럽 수비수라고 다 큰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박문성 의원 말씀해 주셨지만 카나바로 같은 선수들, 뭐 푸열도 있고 선수 뭐 크지 않잖아요. 뭐 마르키뉴스 이런 선수들 사실 뭐 180 정도면 현대 축구에서 큰 키가 아닌데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좀 머리가 좋은 수비수들로 통하잖아요. 축구 지능도 좋고 센스도 있고. 일단 여기에 이제 김민주 선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일단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경험이 쌓이면 안 될 이유가 없고 지금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시다 마야 같은 선수들이 뭐 충분히 자기 몫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민재 절대 판매 불가 방침을 내세웠던 베이징 과안이었는데 현재는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저희 김민재 선수를 불러서 물어보시니까 저희가 갑자기 대변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릴게요. 베이징 구단이 절대 판매 불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표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봐서는 언론들이 썼던 방식인 것 같고요. 베이징 구단은 이제 그런 걸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수비수인데 갖고 있고 싶죠. 좋은 수비수를 누가 보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김민재 선수를 계속 묶어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봉을 준다든지 계약 조건을 늘려서라도 데리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또 김민재 선수는 아직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예요. 몇 년 더 데리고 있다라고 해서 무슨 나중에 만약에 이적을 시키더라도 이적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구단은 당연히 좋은 선수를 데리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이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뭘 했던 게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그러고 싶다였고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가능하다면 더 높은 리그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겠다라는 게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게 생겼냐? 결국은 코로나라고 하는 게 팡 터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발로 이렇게 터져버리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중국이 지금 중국 리그가 개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7월에 또 한번 개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지금 왜냐하면 또 요새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올해 아예 반년 동안 지금 리그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팀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죠. 그렇죠. 빨리 돈 나가야 팔아야 돼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고 선수 입장에서는 못 뛰잖아요. 못 망가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 알겠습니다. 아까 차 위원님께서 한 200억 원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면 많이 저렴한 겁니까?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말 그대로 1,500만 유로 정도면 즉시 전력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에 1억 유로 뭐 이런 것들이 우습게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1,500만 유로면 뭐 그래도 즉시 쓰지도 않을 선수를 유니폼 팔려고 뭐 200억을 쓴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뭐 이적 시장이라는 게 항상 절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지금 뭐 이 김민재 선수가 경기를 못 뛰게 된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전북으로 임대를 왔다가 또 유럽으로 보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1,500만 유로 정도면 기본적으로는 즉시 전력감이에요. 1,000만 유로 이상의 선수가 뭐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저렴한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아마 유럽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 한 번도 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그렇죠. 이쪽. 스카우트들이 분명히 보고서를 올리거든요. 좋습니다. 올려요. 근데 너 뛰는 거 저 유럽에서 통할 것 같아요. 모르지. 그건 대답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감안돼서 200억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구단들은 또 뭘 하나 걸고 기대하고 있냐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통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200억이 진짜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긁지 않은 로또가 아니라 아주 약간 긁은 로또예요. 약간은. 이거는 유럽에 보면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전북 임대설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무성 의원님? 저는 요새 이제 김민재 선수 관련한 뭐 이런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김민재 선수 백인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아, 백인설. 전 세계 모든 클럽들과 다 연결됐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연결될 수 있을까? 예. 근데 이제 전북은 원래 전북 선수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까 얘기했던 지금 슈퍼리그가 안 되고 김민재 선수는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임대 와서 잠깐 우리도 뛰고 우리도 좋고 당신도 좀 못 만드는 게 어떠냐 정도의 아주 그냥 이렇게죠. 뭐 이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그렇게 되면 베이징 고안 입장에서도 뛰는 걸 보여주니까 자기네들이 원소속이니까 팔 때도 조금 더 유리할 수 그런 있는 여러 부분이 가지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고려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예. 최근 포르투갈의 명문 포르투에서 관심을 보였고요. 또 어떤 팀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라는데 네, 백인설 한번 그냥 뭐 풀어보죠. 제가 뭐 100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와포드는 아직도 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르투갈 쪽에 포르투 있죠. 독일 무대, 잉글랜드 무대, 뭐 아스날, 에버튼, 사우샘튼 이게 뭐 잉글랜드 쪽이고 뭐 라이프치히 거기에 뭐 PSV 아인트호벤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예, 예. 여기 뭐 토트넘도 최근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포르투갈 쪽에서 나오는 거 아무래도 뭐 벤투 감독의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벤투 감독이 너 포르투갈 가서 뛰어 뭐 이렇게 한다고 뛸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몇몇 팀들은 그 베이징 고원에서 이 코칭 스텝으로 있었던 그 감독, 그 지도자들이 지금 코치로 나가 있거나 감독으로 나가 있는 팀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냥 이름값 보고 찔러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도. 네. 100개까지는 좀 못 꼽겠네요. 100개는 네. 자, 백인설 중에 가장 원하는 종착지 팬들은 토트넘을 꼽고 있습니다. 무리뉴가 직접 관심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토트넘의 관심 신빙성이 있을까요? 토트넘에 진짜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처를 저는 보게 되는데 예, 예. 이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고 이게 이거를 어때요? 몇 개 내가 인용을 했습니다. 데일리 미러는 약간 좀 옐로우 성향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 보도 자체의 어떤 신빙성 요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토트넘이 진짜 관심이 없는 건가 이렇게 물어준다면 좀 몰라요. 이거는. 예, 예. 토트넘은 지금 관심을 갖기에 너무나 좋은 연결고리를 다 갖고 있어요. 손흥민도 있고 베르통은 나가고. 베르통은 나가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뭐 추천한다 이런 얘기 하기 좋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감독이 무리뉴예요. 대표팀 감독이 누구죠? 벤투죠. 벤투예요. 같은 포르투갈 라인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기 좋잖아요. 어때? 좋아. 좋은 선수야. 이렇게 추천받았다. 아주 좋은 연결고리가 있고 예, 국내 팬들에게는 어쨌든 이런 소스 하나 두 개가 하나하나가 진짜 또 가? 손흥민과 함께 뛰어? 우리나라 선수가 최전방과 최후방을 다 완전히 이기면 토트넘을 막 쥐락펴락하는 거야. 대박. 그렇습니다. 이런 구도를 다 갖고 있는 기사라. 저도 만약에 토트넘 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화제성으로 매우 좋아요. 근데 저한테 이게 뭐 오피셜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의향서가 온다든지 계약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토트넘 이적 어떻게 보세요? 반기십니까? 차 의원님? 뭐 당연히 좋죠. 뭐 기존에 링크가 많이 걸렸었던 와포드하고는 그래도 좀 결이 다른 팀이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순위를 다투는 팀이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젊은 나이잖아요. 이렇게 출발 자체를 토트넘에서 한다면 더 큰 클럽으로 가기에도 용이하고 물론 토트넘도 큰 클럽이지만 예. 뭐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공격 수비하면 좋죠. 예전에 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구자철 선수와 홍정호, 뭐 지동원을 다 같이 뛸 때 그럼요. 11명 중에 우리 선수 3명 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민재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와 또 계약을 맺었다고요? 네, 이거는 저도 이게 뭐 정확히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럽 쪽은 그렇게 에이전트가 난립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네. 없죠. 그러니까 국내는 말 그대로 이제 위임장 같은 걸 받아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선수하고 얘기도 안 하고 구단에 가서 내가 이 선수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가 오케이를 하면은 내가 선수한테 위임장을 받아줄게. 이게 A, B가 바뀐 거죠. 예, 예. B를 먼저 하고 A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페어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외국 에이전트, 그러니까 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에이전트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외국 에이전트를 만난 건지 아니면 뭐 외국에서 주로 일을 하는 한국 에이전트와 일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럽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를 끼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고 예, 예. 글쎄요 뭐 잘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 뭐 10년 전하고 다르고 5년 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좀 투명화됐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만 보면은 PL 행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기도 한데 거안에 남는 건 뭐 전북으로 임대, 유럽행 진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김민재 이적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차 의원님?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공공연히 뭐 유럽 리그에서 본인이 뛰고 싶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이재성 선수가 독일 2부 리그로 가면서 연봉도 절반 이하로 깎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성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잖아요. 아직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베이징 고안 입장에서도 리그 언제 할지 모르는데 본전은 뽑아야죠. 회수를 해야 되고 국내 유턴 쉽지 않을 것 같고 유럽은 근데 또 재개가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쓰지는 않을 거고 베이징도 지금 나오는 1,500만 유로 수준이면은 그래도 보낼 수 있다. 그 정도 쓸 수 있는 데가 현재로서는 그래도 잉글랜드 팀들이니까 좀 유럽 중에서도 잉글랜드 가능성이 조금 정황만 놓고 보면 높아진 건 사실이죠. PL 쪽. 네. 예. 박무석 의원님. 본인의 의지가 일단 강해요. 네. 이건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돈을 생각한다면 지금 중국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최고죠. 네, 진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연봉을 주는데 요새 유럽도 그렇게 연봉 주는데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예. 슈퍼리그입니다.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거 보고 야 진짜 무섭다 이 친구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깨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더 많이 강한 상대, 더 많이 강한 리그에 가서 내가 진짜 뭐가 부족하고 내가 진짜 지금 더 나가야 될 게 뭐고 이걸 진짜 계속 몸으로 부닥치고 싶대요.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말로 들으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닥쳐서 내가 와 세상에 저렇게 잘하는 공격수도 있고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구나라고 하면 거기서 느껴서 자기가 또 자극받아 또 올라가고 싶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러면 당연히 더 센 유럽으로 가서 그게 성공이건 실패건 한번 부닥쳐보겠다는 그 자세 거기에 정말 박수를 치고 싶고요. 꼭 갔으면 좋겠어요. 예. 가가지고 우리가 월드컵 때 다음에 이제 가깝게는 카타르 그 다음 또 월드컵도 있겠지만 앞에서 손흥민이 이끌어가고 미드필더에서 이강인이 뛰고 맨 뒤에서 진짜 우리 탁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이끌 때 정말 우리 대표팀이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붕대 얘기 안 하고 정신력 얘기 안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실력으로 맞짱 떠가지고 유럽과 남미를 한번 싸워보는 예.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중국 갈 때만 해도 욕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의견 중에 하나가 중국을 거쳐서 유럽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 많이 했는데 참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유럽설이 나옵니다. 네. 뭐 저는 그 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랬던 사례들이 보면 중국 무대가 아무래도 좀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적이나 이런 거는 그 우리에게는 이렇게 봐서 평가의 대상이지만 그들에겐 그 본인에게는 삶을 건 선택이에요. 아, 그렇죠. 예. 자기가 딱 축구 인생 한 번 사는데 어디를 갈 것인가 자기가 판단하고 물론 그 판단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김민재 선수는 여러 가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건데 만약에 계속 저는 거기서 머물겠다라고 했다면 저도 선수로서는 약간 좀 아쉽다 이렇게 했을 텐데 뛰어본 다음에 바로 더 깨져 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멋집니다.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박무성 의원님 김민재 선수 이야기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죠? 자, 최근 많은 리그와 클럽에서 우리 김민재 선수에 대한 러브콜 보내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축구팬 입장에서는 토트넘에 가서 손흥민 선수와 한솥밥 좀 먹는 그림을 꿈꿔보겠습니다. 자, 1부 박차고 오늘은 김민재 이적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문성 차상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부 해외 축구 이슈로 돌아옵니다. 러브 풋볼. 네, 2부는 해외 축구 이슈 살펴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이주현 하위나이트 스포츠 대표 정우진 캐스터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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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대표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제가 거주하는 안산에서 아이들과 열심히 훈련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유소년 양성을 위해서. 그렇죠. 네. 네. 저번에 박문성 차상위 위원과 함께했는데 네. 반성을 좀 많이 하셨다면서요?
사실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고요. 저도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해설을 제가 한 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베테랑 두 분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축구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반성을 했던 계기였습니다. 오늘 전문가를 모셨는데 또 바로 자기 성찰을. 이주원 대표를 좀 모르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쵸, 본인 소개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시그니처가 있는데요. 그 마동석을 닮은 해설위원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하이나이트 스포츠란 스포츠 에이전시 그리고 축구 교실 이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많은 분들께서 하이나이트가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여쭤보세요. 하이나이트는 숨어 있는 보석이란 뜻이고 그 숨어 있는 보석을 찾아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 보석. 그래서 좀 경력이 좋지 않거나 조금 뭐 다쳐서 운동을 못했던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상위 리그에 진출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팀 선수들도 에이전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뭐 해외 이적 그리고 뭐 국내 이적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소년 양성을 하면서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전국에는 이제 4개 지점을 갖고 있고 수강생은 이제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이네. 멋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설위원도 하셨고요? 네, 했습니다. 부끄러운데 사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스포티비에서 한 3년 정도 했었고 또 SBS 스포츠에서도 또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중계를 몇 번 했었습니다. 잘리신 겁니까? 네, 거기까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적시켰던 선수 중에 좀 유명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여자축구 대표팀 주장인 조소연 선수가 있고요. 그 영국 웨스트햄. 네, 사실 제가 다 이게 했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또 영국에도 그 좋은 파트너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대표적으로는 저희 소속 선수인 조소연 선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자축구 대표팀 골키퍼인 김정미 선수도 있고. 그렇군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들도 있는데 사실 뭐 말씀드려도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한국 축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는. 이 브릿지라고 죄송합니다. 네. 자, 정욱진 캐스터가 많이 기다리니까 이주원 대표 소개를 짧게 부탁드렸는데 거의 뭐 2분 가까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욱진 캐스터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그 프리미어리그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되게 축구 시간이 원래는 같은 시간에 많은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는데 지금은 중계로 팬들이 이제 모든 경기를 접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 리버풀의 우승을 결정지었던 경기도 새벽 4시 반이었고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부의 김민재 선수 이적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주원 대표는 본인 소개를 에이전트로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선수 이적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일단 그 팀과 선수가 잘 맞아 떨어지냐 그리고 얼마나 팀이 이 선수를 원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선수가 팀에 가서 경기를 뛰어야 사실 몸값도 상승하고 계속 몸 상태도 유지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부분을 보고 영입을 하는 팀들도 있어가지고 일단 이 선수가 그 팀에 갔을 때 경기에 뛸 수 있냐 없느냐 그 부분을 일단 그 부분을 가장 높게 보고 그 다음은 아무래도 그 연봉이죠. 돈이죠. 네, 이적료. 그 두 가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이 30년 만에 우승을 달성했는데 다음 주에 이 리버풀 우승 특집을 한번 마련해 보고요. 일단은 30년 만에 우승이죠? 그렇습니다. 뭐 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된 이후의 첫 번째 우승이기도 하고요. 사실 리버풀의 경기로 우승한 건 아니고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에서 첼시가 맨시티를 2대1로 잡아주면서 맨시티가 2위인데 승점 차이가 많이 나서 자력 우승을 리버풀이 하게 됐죠. 클롭이 아주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감동적이더라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팬들 앞에서 이렇게 막 세레머니도 하고 싶고 한데 공교롭게 또 코로나19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튼 리버풀 우승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한번 리버풀 우승 특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교롭게 손흥민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현 대표가 이 손흥민 선수의 청소년 국가대표 동기고 학교도 같은 학교 출신이죠? 학교 동기죠. 피파 표지 모델 후보로 거론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피플레이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피파 21게임의 표지 모델 61명이에요 후보가. 근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외신 보도 자료로 4명을 뽑아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메시, 은바페, 모하메드 살라, 그다음 손흥민. 그래서 더 화제가 됐죠. 근데 현재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마레즈 그 맨시티의 마레즈가 1위, 18만 9천여 표를 받았고 살라가 2위, 18만 4천여 표. 그 손흥민이 3위.
한 83,000표, 14%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른 후보도 보니까 좀 대단합니다. 거론된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예. 네, 저는 이거 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피파 표지 모델을 하면은 저는 이제 피파를 그 게임할 때 PC 게임할 때밖에 접할 수 없는데 거기 이제 모델로 후보에 오른 거잖아요. 이제 친구라고 말하기도 네,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배가 좀 아프십니까? 배는 안 아프고요. 아침에 네, 그랬습니다. 네. 작년 이 투표에서 피파 그러니까 20을 그 표지 모델을 정할 때 투표 1위 했어요. 손흥민 선수요? 네, 근데 이게 직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에단 아자르가 그 표지 모델을 했는데 맞아요. 득표율이 1%였어요. 예. 결국엔 자기 맘대로 한다. 이럴 거면 투표를 왜 받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손흥민의 동료 델리 알리가 팬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다고요? 네, 델리 알리가 그 징계를 받았었죠. 최근에 가장 최근 경기 웨스트햄전에는 선발 출전을 했는데 그 전 경기, 그러니까 재개된 뒤 첫 번째 경기였던 맨유전에서는 징계로 그 결장을 했었습니다. 2월에 있었던 사건 때문인데 공항에서 이 동양인과 손세정제를 번갈아 비추는 그 SNS 게시글을 올려서 그 징계를 받았었고 인종, 피부색, 국적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언행을 한 거죠. 근데 보통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은 게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경기력이 완전 뛰어나 버리면 좀 묻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델리 알리가 최근 경기 웨스트햄전에서 선발 출전했던 11명 중에 최하 평점이었습니다. 네. 후반 이른 시간에 교체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시 또 불러와서 같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 대표는 태국인가요? 거기서 선수 생활도 하셨죠? 그렇죠. 저 태국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선수 생활했었습니다. 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까? 뭐 사실 딱히 느낀 건 없고요. 그 동남아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렇군요. 그 문화를 엄청 잘 받아들인 나라라서 차별보다는 오히려 대우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네. 예, 그렇군요. 자, 일부 팬들은 델리 알리를 향해서 인성과 함께 또 실력도 날아갔다. 인종차별이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 말씀드립니다만 인종차별은 범죄입니다. 그렇죠. 자, 이강인 이야기 해보죠.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 퇴장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는데 쿠보의 활약은 대단해 보입니다. 네. PSG에서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요르카로 이제 한 시즌 인대를 간 쿠보 선수 활약이 진짜 대단한데요. 그 28경기 3골 3도움 기록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파리가 일단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 연봉 400만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4억을 제시했지만 거절을 당했죠. 이제 20살밖에 안 된 쿠보가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레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쿠보를 지키겠다는 입장인데 이 바이아웃 금액 자체가 2억 5천만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 3,399억. 네, 사실 영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PSG뿐만 아니라 레알 소시에다드 그리고 뭐 레알 비티스, 스페인에서만 10여 개 클럽이 관심을 갖고 있고, 뭐 또 더 나아가서 아약스, 라치오, 셀틱 총 29개 클럽들이 관심을 계속 보이면서 대단하네요. 이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쿠보 활약에 일본의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다고요? 네, 뭐 엄청난 것 같은데 현재 언론 매체 반응을 봤어요. 일본에서 경기가 끝나고 그 지네딘 지단 레알 감독이 현재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구보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를 해줬거든요. 멋진 플레이를 했는데 항상 잘했기 때문에 그닥 놀라지 않았다. 미래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정말 최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스포츠 신문 일면에 구보 반, 지단 반 이래가지고 어떤 사진을 반반 이렇게 하는 딱 지단, 구보는 항상 잘했다. 이런 게 전면에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쿄, 이 구보가 FC 도쿄 출신인데 도쿄에서 축구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을 알고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실제로 어떤지. 근데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뭐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이상의 그런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하고, 그 도쿄 내 전문가들은 거의 다음 시즌에 레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뛸 수 있는 팀으로 임대를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강인 쿠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선수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이승우가 위기를 좀 맞이했습니다. 이승우의 팀인 신트트라 위던에서 일본 U20 대표팀 공격수 나카무라 케이로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승우와 자리가 겹칩니까? 완전히 겹치진 않는데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카무라 이 선수가 왼쪽 윙어 2선 공격수예요. 지난 시즌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18개 팀 중에 14위를 했던 FC 트벤테라는 팀에서 17경기에 나와서
4골 1개의 도움. 꽤 괜찮은 활약을 했거든요. 예.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경기를 직접 보진 못했는데 슈팅보다는 패스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패스의 정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 창출을 좀 하는 선수인 것 같고, 근데 지난 시즌 이승우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던 2경기를 보면은 한 경기는 투톱 중에 한 자리를 섰고 한 경기는 2선 중앙에 위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잘 뛸 수 있는 이 2선 공격수 자리에 분명히 경쟁력 있는 선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뭐 선수들 이렇게 자리 이동하면서 스위칭하면서 뛸 텐데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일단은 이승우 하면 정말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 나갈 제목이라고 평가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많이 아쉬운 모양입니다. 이주연 대표님, 현재 또 유소년도 양성하고 계신데 이승우 실패를 좀 어디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유소년 시절에서 그 사실 세계가 굉장히 주목을 했잖아요. 그럼요. 바르셀로나 또 출신이고. 그렇죠. 또 성장이 좀 멈추게 된 주된 이유는 그 2014년 그 바르샤 시절에 피파에서 3년간 출장 금지를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피파의 규정에 의하면 이제 만 18세 미만의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징계를 이제 맞았어요. 그때 이제 18세 미만의 외국인 유소년 선수들을 영입할 경우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이 상시 항상 같이 함께 거주해야 된다는 그 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정말 한창 성장할 시기였는데 이제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실패의 요인이지 않을까. 실패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성장이 좀 더딘 이유가니까. 네, 그렇죠. 본인도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고 또 유소년 양성하면서 실패를 또 경험한 선수들을 많이 옆에서 봐왔을 텐데 그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일단 가장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성실함인 것 같아요. 성실함. 네, 정말 많은 선수들을 봤고 또 망가진 선수도 옆에서 봤고 했지만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인정받고 하다 보면은 또래에서 인정받는 순간 좀 노력이 좀 멈추게 돼요. 네, 인정받게 되면 나쁜 말로 좀 이제 거만해지는데 이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성장이 멈출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성실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좀 안 됐다 칭찬을 받더라도 혹은 뭐 욕을 먹더라도 칭찬을 받는 선수 중에서도 내가 잘하지만 그래도 이번 부분이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야겠다. 혹은 욕을 먹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태도 자체죠. 태도가 좀 좋은 선수들가 있고 좋은 선수들은 좀 더 롱런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성실하지 못해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닙니다. 성실하지 못했죠. 네.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이승우 선수 앞으로 좀 험난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그 출전 기회가 보장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가 그 중단이 되기 직전 2경기 선발로 나오긴 했지만 확실하게 주전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선 2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자꾸 얘기 나오는 적응 문제. 뭐 불화나 뭐 감독과 싸우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적응 문제 계속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단점으로 지적됐던 피지컬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쉬는 동안 한국에 와서 그 조원희 전 선수랑 훈련을 했더라고요. 근데 조원희 선수가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단단하고 거의 뭐 최고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메시로 좀 칭송 받을 때가 있었는데 다시 좀 날개를 활짝 펼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뭐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녀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옹 수비수가 호날두를 향해 호날두는 현재 최고가 아니다 이런 일침을 날렸다면서요? 네, 리옹의 그 요아킴 안데르센이라는 선수인데요. 키가 크고 되게 패스를 잘해서 맨시티 라포르테 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예요. 근데 현재 언론 인터뷰 중에 그 호날두는 라치오의 임모빌레보다 한 수 아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득점을 임모빌레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리옹이 챔스 16강 1차전에서 이 유벤투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하고 이제 2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경계를 하면서 좀 도발을 하기 위한 멘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발용 멘트였다. 자, 근데 호날두의 팀 유벤투스의 사리 감독도 호날두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우리나라 매체에서 그 타이틀을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뽑아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게 그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몸 상태?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맞아요. 저도 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낚였습니다. 괜찮은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최근에 그 코파 이탈리아 결승을 앞두고 호날두랑 사리 감독이 싸웠다는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날두의 누나가 SNS에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호날두 혼자 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려서
좀 더 불화설이 이렇게 커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제가 놀랐습니다. 예. 몸이 좀 정상이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 때문에 불화설도 나오고 있는데 호날두의 최근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호날두는 사실 이제 오랜 시간 왼쪽 윙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선수인데 예. 사리 감독이 이제 그 호날두를 계속 중앙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날두의 장점을 좀 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호날두의 육체적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 사실 많은 축구 팬들도 인정할 거예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 하면은 호날두의 그 은퇴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우신 캐스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주연 대표께서 한 얘기랑 좀 동의를 하고 지금 호날두가 득점하는 비율을 보면 예. PK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맞아요. 2배 가까이. 네. 그런 것만 봐도 득점은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예. 뭔가 확실히 그런 움직임이 뭐 좋아지진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수 생활 하셨으니까 네. 팀에 좀 스타성이 강한 친구들 꼭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죠.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튀고 싶어하는 선수들 꼭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저였고요. 농담이고요. 예. 그런 선수 꼭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패스를 안 한다거나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드리블을 한다거나. 예. 왜냐하면은 사실 자기가 돋보여야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뭐 염색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뭐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했었죠. 저도 사실 그중 일부죠. 가장 대표적으로 튀고 싶어했던 선수가 있다면 손? 소니요? 뭐 소니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장에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는 항상 마지막에 입장을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예. 근데 또 그게 더 잘 어울려요. 그럼요. 네. 예. 네, 마지막에 딱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어렸을 때 사실 맨 뒤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히기가 쉬워요. 아. 뒤에 있으면은 네. 맨 뒤에 있으면 사진이 잘 나오고 뭔지 알겠네요. 등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축구장에서 사진 찍는 기자를 해봤거든요. 네. 맨 뒤에 있는 선수들 맞아요. 항상 한 두세 발자국 뒤에 나와요. 네. 그러면은 사진을 두세 번 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장 아니면은 예. 주장은 맨 앞에 들어가니까 예, 주장 예. 아니면은 맨 뒤. 그렇죠. 사진이 가장 잘 나옵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입장하는 그림을 떠올려 보니까 이 음악이 떠올라요. 빠밤 빠바밤 빰. 그 A매치 할 때 음악이죠. 네.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자, 오늘 뭐 이강인 이야기도 해봤고 이승우 이야기도 해봤는데 젊은 친구들 보면서 요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굉장히 많이 변했죠.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제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음. 표현하는 법이 굉장히 강한데 예. 저희가 어렸을 때를 좀 돌이켜 보면은 만약 이승우 선수처럼 지금 그때 당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면은 말도 안 되죠. 용납이 될 수 없는. 예. 왜냐하면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낸다. 그럼 이 선수는 경기를 뛸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였는데 보수적이었고. 근데 이제는 그런 선수들도 존중해주고 왜냐하면 예. 하도 이제 유럽에 유학을 가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유럽에서 경험을 많이 선수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문화를 존중하는 좀 그런 시대가 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또 이승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유소년 양성 과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대한민국 축구 유소년 시스템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전보다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고 또 환경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예.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너무 성적 위주의 훈련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소년 시절에 꼭 배워야 될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예. 이기기 위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체력 훈련 이런 걸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배워야 될 그 시기에 배우지 못하면은 이제 청소년 뭐 성인이 됐을 때 배우더라도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데 이게 그냥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도자는 성적을 내야 되고 그래 선수들을 또 불러올 수 있고 반대로 선수들은 성적을 내야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좀 성적 위주의 훈련을 좀 벗어나서 이제 진짜 선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야구 생각합니다. 같은 경우도 성적 내기 위해서 투수 혹사하다가 맞아요. 프로 가면 어깨가 망가지는 경우가 그쵸. 뭐 축구도 마찬가지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정우진 캐스터 오늘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오늘 이주연 대표께서 유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많은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아이들이
이제 김민재, 뭐 손흥민처럼 해외 리그에서 좀 관심 받는 선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YB의 나는 나비 진짜 명곡이죠. 예.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알러풋 82화 마칩니다. 2부 이주연 대표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진행의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